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풍경, 그렇죠? 또 꽃, 식물, 그러한 것들은 사진가들은 어떻게 다양하게 어떻게 개성을 갖고 접근하는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먼저 사람을 어떻게 찍는가, 인간은 사진가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다루는가,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이제 오브제, 개념 이러한 것들을 작품의 대상으로 주제로 잡는 사진가들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가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작품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작가예요. 분위기가 누구 같아요? 이야,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사진. 눈이 빠르시군요. 아마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바닷가다, 그리고 좀 상큼하고 그런 색깔들, 그래서 어서 많이 봤던 바닷가의 어떤 컬러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조엘 메로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완과 심 얘기를 할 때 그 아름답고 그 편안한 그런 바닷가 휴양지에서 살면서 바닷가 리조트의 모습들, 또 바다와 하늘을 미니멀하게 찍는 풍경, 그래서 제가 부러워했던 사진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조엘 메로위치가 바닷가에서 살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한 달, 두 달 살면은 또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엘 메로위치도 그러한 그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역시 그 바닷가에서 사람을 찍고 있습니다. 역시 그 장소는 그때 케이프 라이트 작품집을 찍었던 미국 동부의 그 해변가 휴양도시 케이프 코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작품집 이름이 레드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빨강머리. 옛날 동화에도 빨강머리 애니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강머리는 인구의 2%에서 3%밖에 안 되는 그 좀 희귀한 귀한 머리색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색을 넣어서 그 브리치 한다고 하나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사진은 그냥 평범해요. 그렇죠?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포트레이트의 가장 전형적인, 그렇죠? 정면에 쓰게 하고 앞을 바라보게 하고, 이러한 부분은 가장 그 스탠다드한 특별할 것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레드 헤드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인물의 타겟으로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본다면은 우리가 작품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조엘 메로위치가 선택했던 그 레드 헤드, 그러한 빨강머리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그러한 머리 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해변가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 보이는 사람을 아무나 대상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개념 자체가 좀 퍼지잖아요. 그렇죠?
저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2% 3%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촬영하기에는 물론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만나더라도 뭐 촬영하겠다고 요청을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헤드를 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흔한 사람보다는 특별한 한 집단. 그 집단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집단을 꼭 택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없어요. 작가가 그냥 선정하는 거죠. 선정의 기준은 바로 희귀한 그러한 집단.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는 조엘 마로비치는 칼라의, 그렇죠? 뉴 칼라의 대표적인 작가였잖아요. 대부분의 그 배경을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블루, 사이안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드라는 그런 머리카락의 색은 뒤에 바다와 보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색감이 돋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조엘 메로우치는 레드헤드 그렇게 해서 포트레이트를 찍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크라포 쪽 사진가인데 아네트 반모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가 이상한가요? 젊은 여인이 그 아기 엄마겠죠. 그렇죠? 아기 엄마인데 아기를 낳았으면은 굉장히 즐거워할 텐데. 그렇죠?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푸근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얼굴이 엄마 얼굴이 조금 우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눈치를 채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혼모.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체제 하에서 결혼이란 제도 하에서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그쵸?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된 미혼모입니다. 그래서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어서 나라나 지자체에서 그 어떤 보호하는 그러한 그 환경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특별한 한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상이다. 이것은 아까 조엘 메로우치보다는 좀 찍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까는 좀 여러 사람 중에서 그 희소성을 갖고 있는 붉은 머리를 만나는 게 힘들었지. 그렇죠?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찍고 나면은 내가 선물로 내 작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외국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 뭐 한 7, 80%는 오케이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다음은 리차드 레놀디라고 하는 사진가요. 그 몇 장의 사진을 봤는데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주제 선정이 단순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리차드 레놀디는 시외버스 정류장, 정류장이라기보다는 대합실, 그렇죠? 거기서
여행객들을 찍고 있어요. 이 중에는 보면은 가방을 놓고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사람 같고, 어쩌면 이 중에는 도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착은 했는데 누구 마중 나온 사람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여자분은 여행을 떠났거나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쵸?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마중객 뭐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평범해요. 평범한데, 자, 요것을 갖다 이 작가는 요 다음 작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작가의 먼저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약간은, 모든 작가들이 그 작가가 이름이 나 있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진가를 할지라도 어떤 작품은 좀 평범하고 또 어떤 작품은 좀 뛰어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레놀드도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좀 평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작품을, 여러 사진가의 작품을 보는 이유는 내가 작품을 했을 때 그 작가가 했던 방법론을 어떻게 내가 끌어들여서 나의 경우에 대입시켜서 나의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레놀드가 선택했던 버스터미널, 시외 버스터미널, 레놀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택했어요. 그렇죠? 여행객 아니면은 뭐 마중 나오는 사람, 또 개 중에는 그냥 오도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컨셉을 발전시키면은 나의 작품으로, 우리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시외 버스 터미널,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해볼게요. 이 컨셉을 발전시키는 방법. 자, 버스 터미널, 강남 터미널도 있지만 저기 그 동서울 터미널이라고 있죠. 거기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강남 터미널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고속버스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동서울 터미널은 어떨 때 가나요? 강원도 쪽, 그쪽 가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이, 강원도가 그 군인들이 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에서 레놀드처럼 불특정 다수를 찍을 게 아니라 군인들만 찍으면 어떨까? 어떤 군인? 휴가 나온 군인이죠. 자, 휴가 나온 군인이 버스를 타고 도착해서 터미널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을 테고, 휴가 마치고 귀대하기 위해서 버스 티켓을 끊고 약간 남은 시간에 쉬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막 도착한 사람은 찍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얼마나 기다리던 휴가인데, 그쵸? 집에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지, 거기서 뭐 잠시 5분 10분이라든지 사진가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아마 섭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귀대하는 사람들은 섭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조금 일찍 오잖아. 버스 타기 위해서 10분 20분. 그리고 어차피 10분 20분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어떠한 군인이면 더 재밌을까요? 군인 나왔다 휴가 들어가는, 귀대하는 군인들을 다 찍어?
그 중에 특별한 층을 타켓으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어떠한 군인, 어떠한 휴가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군인, 그 중에는 제대 말년 휴가에 귀대한 친구도 있을 테고, 그 중에는 첫 휴가 나왔다가 귀대하는 군인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타켓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밌어질까요? 표정 같은 게 더 깊은 맛이 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주가 나갔다가 들어가는 직전에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어. 그 간절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 모습이 사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군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휴가 두 집단만 찍어. 그래서 섞거나 그러면은 관객이 보면서 그리고 텍스트로 문자를 줘, 사인을 줘 해서 첫 번째 휴가와 마지막 휴가 나온 군인이 이 안에는 섞여 있다. 그러면은 관객은 찾아내려고 하겠죠. 표정을 보고. 얼굴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말년 휴가다. 얼굴이 초조하고 막 그 고통이 있고 가기 싫어하는 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잠시 그 컨셉을 확장을 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리차드 레놀드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역시 사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장소가 좀 바뀌었죠. 아까는 셰퍼스 터미널이었는데 이번에는 길거리, 평범한 길거리에 사람들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너무 재미없지 않아? 좀 밍숭밍숭하지 않아? 그 너무나 흔한 대상을 좀 흔하게 찍지 않아? 아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찍는 거하고 좀 비슷하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작품은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겠죠. 그렇죠? 뭘까요? 뭘까요? 선생님 아시는 것 같아요. 응? 가족이다. 반은 맞췄고 반은 틀리셨어요. 근데 눈빛은 99%의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자, 뭘까요? 커플? 인종이 다른 것 같아요. 인종이 다른 것 같다. 네, 인종이 다른 인종도 있어요. 우리 반장은 아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선생님하고 비슷한 99%의 그 어떤 그 확신을 갖고, 네, 뭐예요? 물어볼게요.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은 아닌 것 같다. 네. 아까 제가 손을 주목하라고 그랬죠? 네. 어색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눈치채기 어려운데 손으로 어깨를 두르고 손을 잡거나 타치할 때 어색함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그룹은, 이 가족처럼 보이는 이 그룹은 가족이 아니라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색하죠? 개들은, 어른들은, 사람들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인 채. 근데 개들은 연기를 못해요. 그래서 둘은
한 부부처럼 가족처럼 연기를 하는데 얘들은 따로 옆을 보고 있잖아. 자, 여기서 재미난 이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은 작품이란 그 의미 중에서 이 사회 현상 중에서의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게 되면 훨씬 뜻깊어집니다. 훨씬 강렬하고 와 닿아요. 훨씬 개념적인 사진으로 조금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이 사진의 주제는 인간의 관계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작가는 길에서 만난 서로 다른 두 집단 이상을 갖다가 한 집단으로 가족처럼 억지로 꾸며서 연기를 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이론을 우리가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에드워드 T. 홀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홀은 인간의 관계를 재미나게 분류를 했어요.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관계.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 가족, 친지, 그렇죠? 형제, 자매들의 관계. 그러한 관계가 있고 살아나가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맺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홀은 그 인간의 관계를 4개 부류로 나눴어요. 근데 재미난 게 거리로 나눴습니다. 메타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 태어나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가족들, 그거를 40cm 밀접한 관계, intimate distance,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연인이 여기 해당됩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부부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운 관계 40cm 밀접한 관계, 밀접한 거리, intimate distance. 그 다음에 나하고 가까운 관계가 개인적 거리 40에서 1m 20 personal distance, 개인적 거리. 요거는 내 가족도 아니에요. 연인 아니죠. 사회생활하면서 맺은 관계, 학교 다닐 때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다닐 때 동료일 수도 있고, 이 관계는 개인적으로 전화가 어색하지 않고 만나서 둘이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어색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퍼스널 디스턴스 40에서 120cm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120에서 360cm. 이것을 갖다가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관계, 사회적 거리.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클래스에 사진 특강이라고 하는 그 수업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는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1m 20에서 3m 60.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히 가까우셔서 한 1년, 2년 전부터 같이 수업을 들었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자를 한다든지 또 가끔 일찍 만나서 차를 한잔 한다든지 이러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분들은 그 중에서 소셜 디스턴스를 좀 뛰어넘어서 퍼스널 디스턴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3m 60 벗어난 관계 퍼블릭 디스턴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계겠죠. 그래서 이 관계는 첫 번째 인티메이트 디스턴스를 제외하고 나는 살면서 계속 바뀝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서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소셜 디스턴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소셜 디스턴스의 영역에 있다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돼서 가깝게 좀 더 자주 만나고 보게 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 작품이 리차드 레놀드의 이 작품이 방금 말씀드린 그 이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둘은 퍼블릭 디스턴스예요. 남남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어디처럼 보이죠? 밀접한 관계예요. 바짝 붙었잖아요. 40cm 영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킨십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 둘의 원래 관계는 퍼블릭 디스턴스야. 360cm 이상으로 떨어졌어야 돼. 그걸 인위적으로 작가의 조작에 의해서 40cm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리고 퍼블릭 관계에서는 이룰 수 없는 스킨십을 여기에 넣었잖아. 이 작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때는 비교적 무난하게 한 가족처럼 보이는 힌트가 없는 사진들을 제가 쭉 보여드렸어요. 중반 이후부터 살짝 어색함이 나타나는 그 씬을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촬영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모습의 포즈를 갖다가 촬영을 했을 거예요. 보통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한두 카트 찍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 카트를 찍어서 나중에 고르지요. 고를 때 처음에 배치한 사진들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관객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족처럼 보이고 친구처럼 보이고 연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진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쯤부터 작전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아까 우리가 가졌던 의문처럼 이거 너무 심심하지 않아? 이게 작품이 될까? 길에서 사람 섭외해가지고 사진 찍는 게 이게 뭐 이러한 회의가 들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보이겠죠. 여기 내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카트에서 살짝 힌트를 얻겠죠? 다음 카트에서 어때요? 또 힌트가 두 장이 되면서 조금 확신이 좀 더 짙어지겠죠? 세 장, 네 장 가면서 확신이 짙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게임이에요. 작가와 관객이 같이 벌이는 게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쉽게 알려주면 안 된다. 그럼 관객은 금세 실증을 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해도 재미없어요. 관객은 포기하고 아예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쉬운 사진을 좀 배치를 하면서
조금씩 힌트를 줘 가면서 관객이 스스로 비밀을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늘 내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관객이 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낄 것인가? 요 사진,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을 보고 나서 관객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너무 진부해? 평범해? 빠져나갈 것인가? 그쯤에서 뭔가 힌트를 주면서 뭔가 요렇게.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게끔, 끝까지 비밀을 다 찾을게끔 마지막에 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관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가가 전개해 놓은 비밀을 조금씩 알다가 마지막에 이게 그거였구나. 아까 개 두 마리가 서로 딴 데 봤을 때 내 추측이 맞았어. 그러면 관객은 굉장히 기뻐하겠죠. 거기서 커다란 만족을 얻을게. 어떠한 만족? 나의 지적인 쾌감이에요. 내가 문화와 예술을 갖다가 좋아해서 그동안 공부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축적해 놓았던 그 지식, 문화적인 레퍼토리를 갖다 가동시켜서 작가가 심어놓은 그런 보물들을 내가 찾아볼 수가 있었구나.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죠. 기쁨이죠. 다음은 엘레나 도프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사진가입니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전까지는 부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 했는데 중간쯤에서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죠. 그렇죠? 인형입니다. 인형과 사는 사람들. 인형이라는 것은, 남자들은 인형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로봇 같은 거 그거는 뭐 하지만 사람 인형, 사람처럼 생긴 거 주로 여자들이죠. 그렇죠? 여자 중에서도 소녀들. 그렇죠? 자, 근데 이 시대는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생화, 살아있는 꽃보다는 조화가 더 많이 쓰임받고 있죠. 또 제가 집에 가면서 봤더니 자동차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교습소가,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 딸 때는 직접 운전교습소에 가서 차를 몰아가지고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이선스를 땄는데, 요즘은 조그만 사무실에서 거기 자동차 어떤 시뮬레이션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기계를 타고 거의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필드에 나가는 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전투기 조종사나 항공 비행기 조종사도 대부분은 시뮬레이션 돼 있는 비행기 안에서 연습을 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연료가 굉장히 고가랍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띄운다는 게 많은 그런 자금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지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기 그러한 시스템에서 연습을 하고, 실제적인 것은 나중에 조금 적은 시간에 한번 해보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인형이 아이들만 이뻐하고 아이들만 늘 끼고 다닐 것 같은 인형이 어른들이 같이 살고 같은 파트너로서 살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이유는 다를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 아저씨가 아마 그 여자 옛날에 어떤 그 사귀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마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기는 그 옆에다가 여자를 뉘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사진을 보고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또 작가가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이 남자는 왜 혼자서 살까? 이 남자는 왜 이 여자 진짜 사람을 하고 같이 살지 않고 인형을 옆에 누이고 살아나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여자든 남자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옆에서 외로움을 채워주면 된다. 또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인형이 성적인 역할도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 부분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나 제가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